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1 2022 시즌 결산을 종료를 하고 지금 거의 일주일 이상 또 지나간 상황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첫 번째 상대, 월드컵 첫 번째 상대인 우루과이 대표팀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치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경기를 포함해서 상대 전적이 1승 1패입니다. 사실 2010년 이전은 딱히 생각할 필요는 없고 2010년 정도부터 뛰었던 선수들이 우리나라나 아니면 우루과이나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지만 그 겹치는 선수가 있는지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우루과이의 경우에는 조금 겹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는 우리가 16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수아레즈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고 이청용 선수의 동점골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수아레즈에게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와 반대로 2018년에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치러졌던 친선 경기 다시 말해 평가전은 2대1로 또 대한민국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당시에 황의조, 정우영 선수가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는 득점을 했고 우루과이에서는 이후에도 소개해드릴 베시노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2대1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또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1패 했고 1승 했으니까 이제는 1무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후에 경기를 잘 치러야겠지만요. 그 다음은 클럽팀 동료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죠? 라는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우루과이의 주전 레프트백 마티아스 올리베라의 팀 동료인 김민재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에도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현재 SSC 나폴리 3A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으로 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올리베라와 김민재가 호흡을 맞추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과연 이 조합이 또 경기에서 만났을 때에는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좀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해지고 우루과이의 중앙 미드필더 벤탄쿠르와 손흥민 역시 토트넘 하스패에서 같이 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벤탄쿠르 선수의 토트넘에서의 경기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과연 손흥민과의 맞대결에서도 벤탄쿠르가 본인의 경기 영향력을 온전하게 다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4-4-2나 4-3-3의 포메이션의 유사성도 있습니다. 양 팀이 포메이션상 위치가 살짝은 겹치는데 같은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더라도 약간은 다른 공격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펼칠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포메이션의 위치상은 어느 정도 좀 겹치는 게 있다. 특히 4-3-3이나 4-4-2 이 두 가지 포메이션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유사성이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매치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우루과이 대표팀의 감독은 디에고 알론소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75년생에 어리다면 어리고 어리지 않다면 어리지 않은 40대 감독인데요. 2022년 1월 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전임 감독은 우루과이의 굉장히 오랜 기간 감독을 맡았던 오스카르 타바레즈 감독인데요. 이 감독 이후에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감독직을 맡아서 경기를 치러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주로 사용했던 포메이션은 4-3-3과 4-4-2인데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는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9경기 동안 7승 1무 1패를 거뒀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해줬는데 유일한 1패가 이제 이란을 상대로 한 경기였죠. 이 경기에서는 그렇게 경기력이 좋진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영향이 있었던 포인트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또 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거뒀기 때문에 이런 점이 우리나라의 경기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루과이는 각 개인의 선수들의 폼이 너무나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기대보다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능력을 조금 더 잘 보여주기를 바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선수 출신 감독입니다. 우루과이 대표팀 경력도 있는 감독인데 과연 이 감독이 본인의 A매치 경력을 월드컵에서도 잘 살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루과이의 예상 라인업은 이 정도로 나옵니다. 로체트 키퍼, 올리베라,
히메네스, 코아테스, 바렐라, 중원에는 베시노, 벤탄쿠르, 발베르데, 그리고 윙에는 뉴네스와 펠리스트리, 투벤의 수아레스인데요. 일단은 골키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는 세르기오 로체트 선수입니다. A매치 통산 8경기에서 2실점을 했고 시즌을 치르면서는 44경기, 24실점, 그리고 26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는 현재 우루과이 클루브 나시오나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지금 신장을 보면 190에 85,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방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다만 그러한 선방 능력에 비해서 빌드업 능력이 아주 좋지는 않은 편인데요. 이런 걸 보면 또 우루과이의 조현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사신경도 좋고 유연하고 공중볼에도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빌드업의 평균 정도 내지는 평균 이하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나이로 현재 30살에 이제 접어든 선수인데 현재 키퍼진에서는 또 가장 어린 선수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2명의 키퍼 선수들이 모두 80년생이기 때문에요. 이 선수 이제 소파스코어 기반 이번 시즌 지난 1년간의 평점이 7.31입니다. 그만큼 경기에서 대부분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로체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또 얼마나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줄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풀백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볼 텐데요. 마티아스 올리베라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184에 78kg이라는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백치고는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운동 능력도 좋다 보니까 피지컬을 이용한 측면 경합에서의 승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뭐 공중볼 경합도 그렇고 지상 경합도 그렇고 성공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굉장히 과감한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피지컬로 밀고 들어왔을 때 어떤 분위기상에서 좀 밀리면 경기 끝까지 말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마인드 세팅을 한 다음에 경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선수 원래는 윙어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참여도도 상당히 높고 공격적인 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요. 오버래핑, 언더래핑 모두 다 가능한 선수고 언더래핑 했을 때는 또 중거리 슈팅까지 또 가끔 날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과감한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또 역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선수가 과감한 끈으로 나왔을 때 한 번의 테크닉으로 제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카운터 어택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리베라 선수를 뚫을 때에는 이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엔 바렐라 선수입니다. 바렐라 선수는 공격력이 정말 뛰어난 풀백 자원입니다. 정말 빠른 스피드와 발기술을 기반으로 한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고 드리블 이후에 런닝 크로스는 정말 큰 백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비 상황에서도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따금씩 또 쉽게 제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수의 어떤 수비적인 스타일이 이게 과감하게 들어가고 활동량은 많이 가지만 약간의 실속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게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이나 아니면 디나모에서 있을 때에도 공격력은 뛰어났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괜찮았냐 라고 한다면 물론 중간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이 두 선수 모두 풀백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약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측면 공격진들이 충분히 좀 잘 풀어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센터백으로 넘어오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호세 마리아 히메네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선수죠. 2013년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만 뛰었던 프랜차이즈 선수입니다. 센터백으로서의 피지컬은 평균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이게 어떤 리그에 가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평균에 속하는 피지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점프력이나 운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에 속해서 이 피지컬은 평균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수비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 능력도 고딘과 함께 좀 호흡을 맞추면서 상당히 좋아진 편이고 이 선수의 장점은 빌드업 패턴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킥이 좋아서 롱볼 전개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공을 몰고 올라오는 빌드업 전개도 해줄 수 있고 쇼패스 빌드업 전개 역시 함께 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부상이 많다라는 것 이외에는 딱히 흠잡을 게 없는 굉장히 좋은 수비수입니다. 다만 이 선수의 약점을 그래도 좀 찾아보자면 클리어링 상황에서 아예 크게 좀 걷어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세컨볼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따내서 이 선수가
차마 복귀하지 못했을 때를 좀 노려보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트너로는 세바스티안 코아테스를 일단은 1순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스포르팅 CP의 주장인데요. 리버풀, 썬덜랜드로 이어지는 영국에서의 커리어는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2016년에 스포르팅에 합류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꾸준히 국밥형 수비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196에 94kg. 정말 대단한 피지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피지컬로 경합 상황에서 공중볼이나 지상 경합이나 상당히 승률이 높은 편이고, 자연스레 세트피스에서도 득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수비적인 측면에서 더 봤을 때는 수비 리딩 능력도 좋고, 다른 1대1 상황에서도 스피드를 이용한 게 아니라 테크닉을 이용해서 돌파를 하려고 한다면 피지컬로 좀 압도를 하면서 수비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 선수가 스피드는 장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어떤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이 선수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점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쩌면 고딘과 히메네스 조합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맞춰왔던 조합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충분히 뛸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라는 것으로 센터백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루과이의 3미드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입니다. 벤탄쿠르 선수는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호이비에르 선수와 함께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수비 상황에서는 그 많은 활동량을 통해서 경합과 압박을 상당히 많이 시도하고, 공격 전개 상황에서는 볼을 좀 간결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웬만하면 좀 쓸데없는 터치를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 선수가 압박을 많이 하는 건 괜찮지만 경합 상황에서는 시도를 했을 때 밀려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187cm에 72kg, 사실 약간은 좀 마른 체형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합 상황에서 조금 얇은 피지컬이 단점으로 드러나는 편이고, 이따가시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한 패스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느 정도 조금은 피지컬로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파트너는 발베르데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완벽한 미드필더로서의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현재 폼 기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모든 부분에서 좀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높은 스피드,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을 가지고 있고, 오프 더 볼, 온 더 볼, 여러 가지가 모두 완벽한 선수고, 심지어 수비라인 커버도 잘해줄 수 있는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육각형 미드필더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육각형이 정말 커서 지금 98년생이니까요. 향후 10몇 년간은 발베르데 선수의 어떤 전성기가 세계 무대에서 계속해서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이 3미들 중에 지난 1년간의 평점이 가장 높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마티아스 베시노 선수인데, 베시노 선수는 이탈리아 SS 라치오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 한창 좋았을 때, 인터밀런에 있을 때에 비하면 플레이가 전동되었다는 느낌을 최근에는 좀 주지 못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적절한 또 결과는 내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다만 이 선수가 센스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히트맵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자리에 이 선수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굉장히 그라운드의 전 지역을 커버해주면서 벤탄쿠르나 발베르데가 공격에 참여하다가 자칫 수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시노 선수가 정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또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 선수가 토템형이기 때문에 또 결과는 어느 정도 낼 수 있다는 게 역시 좀 공격이나 수비 상황에서 이 선수를 잘 체크해야 되는 이유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 선수는 2018년에 우리나라와의 평가전에서도 득점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윙포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윙포워드 첫 번째는 다르빈 누네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시즌 초반에는 그다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고, 오히려 이정료에서 기반한 좀 기대에 비해서는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톱에 배치됐을 때는 측면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하는 라인 브레이킹, 그리고 엄청난 침투력을 통해서 좋은 찬스나 득점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투박한 볼터치 능력 때문에 XG 값이 높은 상황에서 안 좋은 터치로 기회를 몇 번 날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보면 이번 시즌에도 18경기 동안 9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을 만큼 득점력 자체가
안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XG 값에 비해서 낮을 수는 있지만 득점력 자체가 안 좋은 선수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릴 이 3명의 공격진 중에서는 현재 폼이 상당히 좋은, 비교적 매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더 특히 나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른쪽 윙에 설 만한 선수인 파쿤도 펠리스트리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 배치하면서도 끝까지 좀 망설이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망주 티를 완벽하게 벗어난 선수가 아니고 이번 시즌 딱 한 경기를 성인 무대에서 소화했을 정도로 출전 빈도도 낮은 편인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드리블 성공률이 60%에 달하는 등 굉장히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패를 했을 때 리커버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편이라서 이 선수를 사용할 만한 어떤 포인트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좀 어린 선수고 누네스가 윙포드가 아닌 톱에 섰을 때에도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4-4-2를 써야 될지 아니면 4-3-3을 써야 될지라는 생각이 좀 여러 가지가 좀 겹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4-3-3이 맞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했고, 그럼과 동시에 펠리스트리를 라인업에 넣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톱 루이스 수아레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는 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간 보여준 것들이 정말 많은 선수인데요. 이 선수 득점에 관해서는 상당히 천부적인 능력이 보여집니다. 뭐 나이가 꽤 있음에도 주전 라인업에 들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우루과이 대표팀 역대 최다 출전 그리고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한 선수인 만큼, 이 선수가 나이가 들었다고 뭐 경기를 더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를 좀 걱정을 하고 함께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서브 명단을 함께 볼 텐데, 서브에는 마르틴 카세레스 선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센츄리 클럽에도 가입한 우루과이 대표팀의 레전드 중 한 명인 선수인데요. 넓은 기용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굉장히 준수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대1 경험에도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카세레스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 선수가 나왔을 때 1대1 경합보다는 이 선수가 이제는 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활동 폭을 조금은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마티아스 비냐 선수도 좀 레프트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리베라 선수가 지금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는 주전 레프트백이었지만, 뭐 로마에서나 어디에서나 좀 좋지 않은 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밀려나게 됐고요. 빠른 주력 그리고 좋은 크로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 가담이 상당히 잦은 편인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한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선수가 주전으로는 경기를 나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제 좀 미드필더를 좀 이어서 보면, 첫 번째는 히오르히안 대 아라스카에타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상당히 좋은 운도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선 중앙 자원입니다. 드리블과 킥이 상당히 좋고 창의성도 상당히 좋아서 이 XA 값이라고 하죠. 어시스트에 통한 기대 득점 값이, 뭐 다시 말하면 어시스트가 될 만한 확률이 상당히 높은 패스를 상당히 많이 찔러주는 편인데,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슈팅도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지금 리그 기록을 보면 56경기 동안 13골과 20도움을 기록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선수가 뭐 비단 어시스트뿐만이 아니라 공격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 다음으로 나올 선수는 또 루카스 토레이라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폼이 피오렌티나나 아스날에서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계속해서 충분히 국대 주전 3미들 라인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뭐 지금 상황에 와서도 최근 1년간 선발로 뛴 경기도 좀 있는 선수라서 이 선수가 뭐 베시노나 다른 선수들을 대신해서 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밸런스도 좋고 움직임이 상당히 민첩해서 뭐 움직임들이 좀 많이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온더벨 능력, 패스 초이스, 뭐 그리고 킥 퀄리티 이런 게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 선수가 왜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 뛸 수 있었는지는 이 선수가 볼을 차는 걸 보면 금방 또 알 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활동량이 많아서 박스 투 박스로도 좀 기용이 될 수 있는데, 이 선수의 유일한 약점은 피지컬이 약하다는 겁니다. 168에 60kg, 상당히 좀 피지컬이 아주 좋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런 피지컬이 우리 상대로도 좀 약점으로 계속해서 두드러질지는 좀 지켜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수들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에디슨 카바니입니다. 별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선수이자 우루과이 대표팀의 레전드고요. 우루과이 대표팀 역대 출장 2위, 득점도 2위입니다. 수아레스에 밀려 있고요. 피지컬이 아직은 괜찮은 편이고 체력도 좋아서 활동량이 많은 편인데 뭐 직전에 약간의 부상이 있었고 퍼스트 터치는 여전히 큰 문제로 뭐 보이기는 하지만 득점력이 그 단점들을 많이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카바니가 출전했을 때에도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줘야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격수는 니콜라스 델라크루즈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뭐 2선 중앙, 측면 등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인데요. 이 선수나 데아라스카이타 선수나 충분히 주전으로도 기용이 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20세 이하 월드컵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또 우루과이 대표팀의 주정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발베르데 인종차별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선수인데 민첩하기도 하고 온더볼도 좋고 특히 양발을 상당히 잘 사용하는 선수라서 드리블도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선수는 뭐 드리블뿐만 아니라 발목힘도 상당히 좋아서 중거리도 좋은 편인데 과연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게 될지,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만한 선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루과이 대표팀의 17명의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금 길기는 기네요. 이 정도 길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상당히 좀 길어져서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표팀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대가 우루과이 대표팀인데 아무쪼록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경기력과 동시에 또 원정 두 번째 16강이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